별명에도 이어진 말 중에, 칭하는 말 중에 제일 부드러운 말은 그거 아닙니다. 영남의 딸 하나의 며느리. 여기 제일 부드러운 말이고요. 나머지 추다르코. 97년 대통령 선거 때 대구에 와서 김대중 후보 선거하면서 유세하면서 장달코 유세가 추다르코 별명이 됐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삼보일배 탕해 격풍 벌었을 때 험난한 길을 벌어졌고, 또 기억나는 것이 비정규리법 간첩시킨 거, 그것도 모독법도 있고, 제주 4.3 사건도 있고, 굉장히 강단 있는 정치로만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치 방향을 계속 하실 건지,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꿈이 무엇인지, 저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진보 정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시는지, 그걸 좀 말씀. 제가 우리 송 기자님께서 이제 이 책 한 권에 나오는 걸 솜씨가 좋으세요. 단숨에 다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납치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것처럼 한 사건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제가 조금 기지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강한 자를 만나면 저도 강해지는데요. 이게 이렇게 약자, 힘든 사람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저 사람 원을 내가 이루는데 힘이 좀 돼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 4.3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렵죠? 지금은 좀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가면요, 제가 꽤 인기가 좀 있어요. 이 대구처럼. 그러니까 제주에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에 마치 거기에 어떤 연루가 된 사람처럼 또 다른 피해를 입고,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인데도 난 피해 입었습니다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꺼내면, 잘못 얘기를 꺼내면 그게 빨갱이 천동에 넘어갔거나 놀아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판사 출신이 그 얘기 하면은 판단을 올바로 했으니까 하겠지,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먼저 착수한 일은 그 증거를 찾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난 뒤에 증거 찾기가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또 제 지역구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뭐하러 그런 일을 해? 고향도 아니고 제주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의아해할 때에 이제 그 제주 사람들의 편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서 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또 권력이 그냥 마음대로 써놓은 대로 믿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들이대서 깨면서 진실을 파헤쳐 준 건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강한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용기 있게 맞짱을 뜨고, 좀 약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좀 편이 돼주고 싶은, 이게 이제 아까 교실 문 열고 박차고 나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저항한 것처럼 제 정치가 이제 그랬거든요. 저는 정치에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아니면 뭐하러 정치합니까? 또 그거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비싼 세금, 국회의원 세비 보태주면서 국회의원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나 정치라는 것은 약자를 보듬고 권력을 똑바로 쇄신하는 그 역할이 원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게 사실 강하다 그러면 저도 불편하죠. 근데 역시 제 초등학교 동창이 최고네요. 아까 뭐 좋은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보 마리아.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기자님이 10년 본 거랑 제 초등학교 동창이 본 거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좀 포용하는 마음, 이런 게 있고요. 또 이게 강한 권력 앞에는 또
이게 약자를 위해서는 이제 저를 던지고 네, 그걸 깨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늘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바로 정치의 원래 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하실 건지 마실 건지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대권 도전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거를 이렇게 초반에 물어보면 좀 재미가 없죠, 여러분. 네,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중에 저렇게 얘기하니까 할 만한 할 때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결론을 그때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 스케줄을 미리 저하고 말씀을 하실 때 네. 이 의원님이 그 골프백에 돈 돌려 드린 거, 네. 그 굉장히 아까워하시면서도 굉장히 인상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뭐 사업박스도 아니고 골프백에 현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뭐 본인만 모른 채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거 돌려줄 수 있는 그것도 용기 아닐까요? 사실은 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사실 어떤 재벌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를 빼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 아는 그런 정도의 큰 재벌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당시에 큰 골프 가방에다가 가득 든 현금을 이제 제 사무실에 누군가 와서 갖다 놓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갔더니 이제 그 돈가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돌려주라라고 하고 한낮을 지난 뒤에 와서 돌려줬냐고 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갖고 갔다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간혹 생각하면은 갖고 간 사람은 원래 돈주인한테 제대로 전달했을까? 그게 그냥 현금 다발이니까 저한테 줬다고 하고 그렇죠. 중간에서 먹어버려도 네. 알 수가 없는 회사잖아요. 제대로 돌려갔는지. 네. 배달사고라고. 배달사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근데 한참 지난 뒤에 한 그진 8년 이상이 지난 뒤에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님이 직원을 혼내면서 왜 그 전방위적인 로비를 안 하느냐 돈을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누구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직원을 질책하는 내부 회의록을 이제 그 입수한 변호사가 그걸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벌은 자기 재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현금 다발을 들고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다. 근데 그 돈을 안 받은 의원도 있다. 그 중에 추미애 의원이 있었다. 네, 알려진 거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최은태님처럼 아무도 안 보는데 좀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렇지 이런 반응도 있고 왜 제가 선거 때마다 이제 돈 없는 깨끗한 선거 한다 이러니까 원래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불평도 늘어가고 불편하죠. 근데 그 불평을 하던 분이 그때 좀 받아서 뒀다가 이때 기묘하게 쓰시지 왜 계속 없다고 하시냐. 네. 그게 우리한테 할 소리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기도 하고 잘했다는 분은 또 별로 없었어요.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근데 나중에 그게 나중에 이제 나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도 모르게 그걸 상기시키면서 정치 신뢰는 이렇게 생기는 거다라고 막 그분이 막 평가를 막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정치 시작하실 때 정치판을 세탁하러 세탁소 둘째 딸이 왔다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대구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처음 정치를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야당은 쳐다보지도 않을 때 대구라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도 똑같습니다. 서울도 뭐 야당은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시작했을 때가 제가 38살인데요. 그때 이제 18년 전 그때 이제 그랬더니 그때 제가 구호로 세탁소집 둘째 딸 정치판을 세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탁소집 둘째 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대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저의 부모님께서 굉장히 그 상처를 입으셨어요. 세탁소 집 둘째 네, 딸이라는. 예. 왜냐하면 그게 제 아버지가 어떤 큰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때,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잠깐 세탁소를 차렸는데 몽땅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를 못하게 됐어요. 그 옷값을 다 변상을 해주느라고. 그러니까 그걸 딸이 이제 정치구로 써먹으니까 그 안 좋았던 시절이 팍 연상이 되면서 부모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된 거죠. 제가. 부모님께서는 그 저절로. 부분을 기억하고 잃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 구호로는 굉장히 잘 들어먹혔죠. 그러니까 정치는 늘 부패하고, 그러니까 돈에 호적거리는 데니까 정치 불신이 그것 때문에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 캐치프레이즈로는 굉장히 좋지만 신선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모님께는 있어요. 약간의 상처이기도 했겠어요. 네. 어머님 적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골프배 돈 사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나라를 흔들 만한 대기업 그리고 어떤 회장님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고 어느 회장인지 그리고 골프백이 왜 왔는지 누가 중간에서 전달했는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책 안 사신 분은 나와서 사시면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191쪽에 있습니다. 제가 팁을 잡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정치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당당한 중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중진으로 대권 투자까지 하면 많이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의문 같지만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대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까 세탁소집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김부겸 의원이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유명한 선전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김부겸 의원의 그런 선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며 또는 그 의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고향에서 정치를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저는 김부겸 의원님의 그런 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에 그 방송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안타깝게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그 대구의 그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민주당 나름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어떤 지역주의에 휘둘린다 이런 원망을 할 게 아니고 민주당 스스로가 그걸 깨려는 그런 뭐라고 하나 어떤 대담한 포용성, 또 대구 시민에 대한 호소. 그 김부겸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호소력 있게 지난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똑같은 민주당 후보이지만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한 40% 넘는 지지를 올려서 선전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나오신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척박한 수도 서울에서도 이게 여성이 계속 도전을 해서 신임을 얻는다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걸 연속했을 때 그만한 그 신뢰가 거듭될수록 이제 정치 볼륨이 높아져서 근데 그걸로 이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김부겸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속 제2의, 제3의 김부겸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한 그 서울에서 어떤 개척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쌓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정치에 대한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는데 좀 그 힘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대구에 오셨으니까 대구 관련된 이야기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 17개 전부 다
광역단체에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라고 보고 특히 대구에서 사실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주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서 혹시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대안정당으로 이렇게 자리를 치고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선거에서 또 안철수 신당과 연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관심이 정당이 이제 그 생성되는 기회는 사실은 선거 때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그 당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선거 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치더라도 저는 정치 불신이 강한 이때에 어떤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제가 이 18년의 정치 동안 무수한 그 도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정치라는 게 인생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누구의 인생도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로는 다 똑같죠. 태어나고 시집 장가가고 자식 낳고 결혼시키고 죽고 이런 경로는 다 똑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인생이 모든 순간마다 선택이고 도전이고 시련이고 그 결과를 또 책임져야 되듯이 정치라는 것도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면 어떤 말도 공허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다시 또 다른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책임을 안 지고 또 던져버리고 회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은 회피하고 한다 치더라도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거지만 정치가 그걸 회피하고 던져버렸을 때는 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를 급조하듯이 바람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이 파도와 바위처럼 파도는 끊임없이 파도가 어느 한순간도 부딪히지 않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닥뜨린 바위는 계속 자기 살이 깎이고 상처 입으면서 또 육지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쉼 없는 파도처럼 도전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도전의 직면에서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살이 깎이면서 지키려는 가치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그걸 다 예상하고 비전을 꺼내고 또 그 비전에 어떤 시련이 직면한다면 또 거기에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평소에 어떤 걸 늘 이렇게 내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축적돼서 쌓여가는 것이지 선거 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잔치하듯이 하고 끝내는 그런 것에 우리가 계속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새 정치의 기운을 풀어넣는 건 좋지만 그런 정치의 헌신성과 책임성, 알맹이가 빠진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신당에서 스카우트 제거가 안 가시겠네요. 그것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본 자체가 헌신성과 책임성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는 그걸 정치라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사실 저는 이 18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그것이 국민한테 공감을 얻어내려고 무수히 연구하고 또 오해를 받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타협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정치고 인생인데 그걸 다 버린 채로 공허하게 그냥 새 정치다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같은 것이죠. 네. 딱딱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드러운 최한웅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또 대구 오셨으니까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제 관련 조사도 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가 경제가 전국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GRDP가 지금 거의 20년째 꼴찌고 한데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은 많습니다. 보수적이고 개방하지 못했다.
대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준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그 대구 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오면서 택시 타고 왔는데요. 우리 기사님이 3만 원 벌 때도 있으시고, 아니 버는 게 아니고 매출이 10만 원 매출 올릴 때도 있으시고, 근데 기름값 4만 원에 뭐 이 기본 유지비 다 빼고 나면은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래도 개인 택시인데 회사 택시는 회사의 산학금이 12만 5천 원이래요. 근데 그걸 맞추는 택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팍팍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요즘도 경제에 대한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머니가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주머니 여유가 좀 있어야 돈을 좀 쓰고 구멍가게도 들리고 뭘 소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잘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돈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밑으로 흐르게끔 돌려놓는 것인데, 이게 안 돌고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곳에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이익을 보고 돈을 벌어도 돈을 안에다가 풀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일자리 만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숨통이 좀 터지게끔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연료 분사가 되듯이 팡팡 분사가 되도록, 서울에서 지방으로, 재벌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팡팡 분사가 되도록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요즘 궁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기본법 구상입니다. 그 이제 경제 민주화 기본법 이러니까 저게 또 민주당이니까 그런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리시죠? 그게 아니고 나주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기본법, 그러니까 민주가 들어가니까 민주당이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사실은 시중에 다 돈이 말라가지고 경제의 우리 서민 경제의 목숨줄이 달랑달랑해요. 우리가 목숨이 위태위태하면 119 부르잖아요. 하듯이 이 경제, 국민 경제, 지방 경제, 서민 경제 목숨이 위태위태할 정도로 119가 필요한데, 그 경제의 구급 처방인 119가 바로 경제 민주화인 건데, 그게 헌법에 119에 있어요. 헌법 119조에 그러니까 이 한쪽에 소득이 치우치지 않게 하고 국민 경제의 이 지속적인 성장을 국가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조항이 경제 민주화죠. 헌법 119조. 예. 그거 119니까 상징적이죠. 예, 119. 그게 119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 하나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지 되겠다. 그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 하나도. 그러니까 지방에 공기업을 이전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정책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돈이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 지방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흐름을 측정을 해주고, 안 될 때는 그게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가속도를 붙여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게 경제민주화 기본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민주당이니까 맨 민주만 붙인 것만 찾는다가 아니고, 헌법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법, 헌법에 다 그렇게 서민경제,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걸 하게끔 하는 정책이 경제민주화 기본법인데, 그게 되면은 우리 대구도 이제 그 숨통이 좀 트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촉구하는 것이고, 예. 큰 틀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대구의 발을 미칠 거다. 예. 그 경제민주화 기본법은 대표 발의하시나요? 예. 또 시끄러워지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법하고 비정규직법 여기에서 또 시끄러워. 저는 남이 하는 거는 잘 알아서 하시게 놔두고,
남이 안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다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습니다. 기자들 입장에도 좋습니다. 기사거리가 막 생겨가지고.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구상하고 추진하고 네, 계시는 네. 경제민주화법이 잘 입안이 되고 처리가 네. 돼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그 97년 그 대선 당시에 영호남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직접 청년단원 20여 명을 꾸려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때 함께 했던 분이 여기 어디 한 군데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세요? 아, 잠시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때 정말 그 잔다르크 유세단 청년단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함께 하실 때 그 상황, 지금 생각하면은 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먼저 오늘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당시에 새시대의 새정치연합 청년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던 청년의 대구 지회를 맡고 있던 은병기라고 합니다. 당시 저희들한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워낙이 중과 부적의 열세 속에서 프랑스군이 영국군한테 포위됐을 때 잔다르크가 나섰듯이 그렇게 나섰던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하고 뭉쳐가지고 저희들도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원님한테는 어떤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추웠고 힘들었고 저희들도 불안했었는데 그 힘든 일정 수행하면서 저희들도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유세단의 그 사회도 하고 먼저 노래도 부르고 청중을 모으던 그 당시 이제 후배였던 박형무 중앙당 생활정치국장이 3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오늘 아마 친구 성격상 여기 어딘가 와서 의원님 반갑게 맞으면서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까이서 지켜본 추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처음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까칠하시지 않을까. 되게 공부 잘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의외로 청년들한테 그 추미애 바라기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의원님 지금도 그러시지만 예쁘다고 따라다니던 청년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예. 근데 그때 그 일정이 아주 강행군이었습니다. 그 혼자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대구 지역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저희들도 그 보통 30대, 주로 30대 청년들이었고 많은 40대 중반 20대까지 있었는데 아주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었는데 그 강인하게 그 가수화해 내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좀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저희들 이제 조금 거리감이 있었었는데, 의원님이 항상 또 그런 누나들은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 누나 까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끌어나가고 여설 청년과 예쁜 추미애 의원이 그렇죠. 함께하는 조합이었네요. 예. 그래서 그 돌파했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 결국 결과가 대선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때 자축했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때 참여했던 모든 의원뿐만 아니라 그때 유세단 당원, 지금 나이는 들었겠지만 평생 그 기억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언론으로 그만 추다르크 별명을 그렇죠. 받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와주셔서. 예. 네, 그 당시에 정말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잔다르크 유세단을 끌고 그렇게 열심히 대구와 부산을 누비셨잖아요. 그렇게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해 나서야 했던 절박한 이유는 당연히 있었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만약에 그 당시 정치 출마할 때는 여당이 이름이 신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신한국당에서 정치하라고 꼬셔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국민한테 선택권을 주는 그런 정치 변화에 제가 하나의 큰 기여, 큰 바람을 일으키고자 던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야당의 척박한 길을 통해서였던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연장선에서 한번 이 국민의 손으로 뽑힌 권력이 한번 등장을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런 지역주의도 없어지고 동서화합도 이루어지고 그걸 힘으로 해서 또 남북 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에서 우리가 오해와 편견 이런 걸 좀 깨는데 제가 좀 바람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우리 은병기 회장님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독촉을 하고 했냐면은 이게 5분 단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은 벌써 딴 데 가서 이렇게 그 차 될 공간하고 발받침하고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마침 저는 도착하면 또 그 팀은 또 선발대가 돼서 또 딴 데 움직여야 돼서 아침을 제대로 먹은 기억도 없고 화장실을 간 기억도 없고, 그렇죠. 전심을 제때 챙겨드린 기억도 없는데 지금 좋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쁜 누나의 그 모습이 굉장히 큰. 이제 지금은 그때 그 고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추억을 하시지만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이곳 대구에서 서운할 만큼 기여를 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저도 그걸 챙겨드릴 수 있는 힘이 모자랐어요. 지금처럼 나이가 들었다면 이런 동지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라고 대통령 멱살을 좀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IMF로 나라가 위급하다 보니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데 집중하도록 우리는 놔둬야 되겠다, 귀찮게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저도 못 해버린 거죠. 또 그때는 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멱살 질 군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3년 전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동지 얘기도 했지만 선거 마지막 날 그 청년당원 그 장동지가 또 선거운동 실컷 해놓고 마지막 날 귀갓길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의 그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위로도 못 해드리고 그 슬픈 일이 참 많은데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추억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네. 특히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남편이 정읍산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이요. 그러니까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 네, 이제 성장은 또 이제 주로 많이 서울에서 했는데, 근데 제 그 경북여고와 경북고가 이제 10년 차이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경북여고 48회는 경북고 58회하고 같아요. 10년 차이로.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의 남편이 경북고 출신이 꽤 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고향에서 결혼을 하면 저보고 어느 날 가시다니 배신자 아이가 이래요. 대구에 그 잘생긴 남자 다 많은데 왜 글로 같이 짓고 갔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이용을 하십시오. 제가 광주가 인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구가 통이 좀 큽니다. 제가 그 고향의 기지를 좀 닮았는데 네. 우리가 좀 통이 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이렇게 호남도 좀 껴안고 그렇습니다. 네. 치마 폭이 네. 크니까. 또 그 힘으로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셨듯이 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좀 더 크게 대구가 안 째째합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좀 껴안고 동서화합에 이 대구가 좀 큰 어른 역할을 하면서 호남에는 내가 민주당이 몰표 다 주잖아 뭐 이렇게 갈지 말고 그 표 다 줘도 그 300만밖에 안 돼요. 우리는 600만인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게 다 합쳐도 안 돼요 게임이. 그러니까 놔두고 그냥 우리가 더 큰 힘으로
그걸 한 민족인 북한 동포까지도 우리가 포용을 해서 좀 크게 저 대륙으로 좀 나가자. 이렇게 좀 저는 고향 대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힘 좀 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주자 영남의 상징 대구 사람들에게는 네. 톡 크게 네. 모두 다 끌어안자라는 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총선 때 참 아까웠죠. 그 네. 김부겸 의원이 수신갑에 출마해서 40.4%를 받고 네. 그 이정현 지금 홍보수석이 네. 새누리당 간판으로 강주 서구 가서 네. 서갑 가서 39%가 넘었어요. 네. 저는 그때 양쪽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한 명씩 당선을 지금 현역 의원님 죄송하지만요. 네, 한 번씩 좀 당선이 됐으면 그게 어떤 물꼬가 되지 않았나. 네.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그 물꼬를 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결과가 나왔을 거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예. 예. 그 259쪽에 보면은 미국에서 보낸 기도의 시간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해서 그 낙선 이후에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역시 보통 보면은 국회의원님들 외국 가시면은 골프 치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역시 미국에 가셔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생겨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 영어를 시험 보면 만점도 받고 되게 이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하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에 어눌하듯이 역시 영어에도 좀 어눌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내가 한 달 뒤에 아메리칸 대학 가서 영어로 스피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대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내용으로 스피치를 하고 싶다.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중국 그 분인데 아시아 센터를 맡고 있는 소장님이 좋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 한 달 동안 영어가 늘겠습니까? 하지만 늘었을 것 같아요. 욕망이 성공을 거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고를 써놓고 그것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웬 거죠. 영어 홍변대에 나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좀 얻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위기가 났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 북한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뉴스에 틀면은 다 북한 뉴스이고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불감증이 심각했죠. 예. 그래서 나라도 이걸 풀어야 되겠다. 미국한테 어떤 방법을 일러줘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끔 방식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혼자서 1시가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때 미국의 싱크탱크에다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보수적인 싱크탱크가 있는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고 부시 정권의 그 대외 정책, 북한 정책을 가장 보수적으로 코치를 하는 데가 바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였어. 또 거기 제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아무개인데 북한 핵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의견 제시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궁금하고 반갑거든요. 오세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빨리 육자회담을 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대단히 주목을 받고 관심을 의견 표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대국은 역시 다르다. 대국이라는 건 각 나라의 정보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또 그만큼 말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 말이 되는 경우든 안 되는 경우든. 근데 그 말이 먹히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육자회담을 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드린 의견이 대부분 좀 수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게 밖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자꾸 노크를 하고 노력을 하면
잠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구나.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걸 굉장히 절감을 했어요. 네. 그때 사실 좀 네. 그 탄핵 소용돌이 네. 피해서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네. 가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 민족의 장대를 걱정해서 정말 찾아가셨잖아요. 헤리티지 네. 재단으로. 네. 네. 근데 그때 그 공부도 한 2년간 하고 네. 오셨잖아요. 그때 미국 유학 시절에 얻은 공부, 그 지혜로 남북 관계에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시네요. 네. 여러분은 안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중근이 일본이 주장하는 테러리스트입니까? 미국 가서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일본이 그렇게 우기면 미국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건 뭐 자살폭탄을 사용한다든지 그 자폭을 하더라도 어떤 폭탄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중근은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 자기가 기꺼이 이건 만국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부당한 판결이지만 나는 차라리 순교를 하고 말겠다라고 해서 사형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 동양 평화 사상론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삼국이 서로 지배와 피지배, 약탈과 피약탈 이 관계가 아니고 서로 평화롭게 발전적으로 상생하며 지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장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간수장의 부인이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할 때 입는 수의를 손수 밤을 새워서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안의사 그 순국한 그 여순을 방문을 했더니 안의사의 표정이 여러분은 죽기 마지막 5분 전 모습이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누가 죽이겠다라고 미리 경고한다 그러면 공포와 긴장으로 평상시 모습이 아니겠죠. 의연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안의사의 모습은 정말 그 천상의 천사도 그보다 더 어지고 선한 표정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천사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맑고 그 온화한 기운, 그 다음에 천사 같은 그 천상의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이분이 평소에 늘 평화를 꿈꾸지 않았더라면 지을 수 없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런 분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면 마치 북한이 금방 붕괴할 듯이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붕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북한을 평화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언제 돌변해서 마음을 바꿀지 모르는 거죠. 누구나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상대를 수용을 못할 때 우리는 토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서 이게 완전한 통합을 하려면 정말 그 포용을 해주는 그 기본 사상이 평화 사상인 거죠. 남북 관계도 평화를 기본 전제로 갖고 간다면 지금 일본이 저렇게 우경화하고 무장력을 키우는데 또 중국이 또 대응해서 군사력을 막 키우잖아요. 가운데 있는 우리는 힘으로는 중국을 당할 수가 없어요. 또 힘으로는 일본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력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치로 철학으로 외교력으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으로 그 국제적인 지원을 얻어가지고 미국을 이용하고 러시아를 이용하고 영국을 활용해서 우리 입장을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안중근의 평화사상이고 남북관계를 이 평화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을 아무 교류도 안 하고 돕지도 않으면서 망할 날만 기다린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 우리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의 기본 전제가 아무리 통일이 대박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 전제 자체는 평화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 또 그 평화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그게 이제 100년 전에 안중근 사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남북관계를 끌고 가는 이
주장 속에 계속 그 평화 사상이 기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지금의 일본을 맞서고 이끌어 나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대외적으로 국제적 협력 속에서 얻으려면 평화를 기본으로 한 전략, 평화 브랜드 이걸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얘기하시면서 그 미국에 계실 때도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정말 몸소 대변하셨잖아요. 그 몫이 또 우리의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와 추미애 의원님을 겹쳐 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 강 기자, 오늘 제 목표는 뚜렷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대권 도전 선언을 받아내는 거고요. 만약에 선언까지 못 받으면 대권 도전 시사 이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단계로 아까 단다르크 유세단 말씀 나왔었는데 그동안 정치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났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기고 나갔죠. 그때 민주당에 잔류를 하셨는데 그 이유 하나고 또 그때도 당시 언론에 좀 보도가 됐지만 장관직 제의를 노무현 정권에서죠. 장관직 제의를 2번이나 받았었는데 그걸 고사하신 이유 그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의원님의 그 정치 철학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민주당에 남았던 이유는 민주당에 남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영남에도 서민이 있고 호남에도 서민이 있고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다 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분을 대통령 만든다 이런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권력에는 같이 맞서서 강하고 약자한테는 제가 이렇게 보듬고 안고 싶다는 마음이 정치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듯이 그런 약자인 서민들이 더 많은 보람을 얻는 제대로 된 세상을 제가 만드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민주당을 지킨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민주당이 표방하는 것이